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요? 참, 문제 풀어야지. 문제 좀 풀어봤어요? 제가 지금 좀 늦게 와가지고 46분이 늦었어요. 기차 타고 가다가. 그럼 이제 철길 걸릴 때, 무단 횡단하지 마세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지고, 새마을호 타고 내려오다가, 무단 선로 걸리는 걸 해서 아마 사람 죽었나봐요. 이거 뭐 처리한다고 112 오지, 119 오지, 그 다음 무슨 감식반까지 오더만요. 예, 감식반이 와서 도장을 찍어야지만 차가 움직인다 그러더만요. 그게 한 46분 정도 걸렸네. 자, 봅시다. 지금 막 뛰어온다고 지금 땀이 나고 시작하는데. 자, 봅시다.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배운 거예요. 문제 좀 풀어보긴 봤어요? 뭐 어려워요, 어렵기는. 모의고사보다는 좀 어려워요. 자, 모의고사는 공식적인 거고 이건 비공식적인 겁니다. 자, 일단 보죠. 1번, 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 또 거래 당사자는 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 신고하죠? 그러면 거래소나 서명 날인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 일방이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지금 개업공인중개사 할 때 누가 신고대행? 개업공인중개사 할 때 누가 신고대행? 신고대행 누가 할 수 있어요? 소속공인중개사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시장소청장은 신고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번이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신고하는 방법은 경우에도 위임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전자문서는요 대행 못한다 그랬죠. 전자문서 자체는 대행 못한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계약처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3배와 같으로 처한다.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500이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법률상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중개보존에 신고 대행할 수 있다. 누구만요? 네, 소속공인중개사만.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거래당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하도록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는 500만 원 과태료 처한다. 맞는 내용 금쟁이 있는 거죠. 자, 거래 신고와 관련된 금쟁이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어요? 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 자, 그 다음에 5번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경우 위임장에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된다. 위임장 아예 들고 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에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계약처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OX. 네, 틀렸습니다. 자, 매수인은 하면 틀려요. 자, 일단 거래 당사자는 해주면 됩니다. 자, 거래 당사자의 의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 계약처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 사무소 소재지 시공부 장자해야 한다. 그렇죠. 부동산 소재지. 자, 그 다음에 외국토지법상 토지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필증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받아도 어떻게 돼요? 신고해야지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소재지, 지목, 면적, 란의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그 다음에 거래대상 면적은 대장사의 면적을 기재한다. 신고서 작성법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자, 소재지, 지목, 면적란의 면적은 대장사의 면적이고요. 거꾸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래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이에요. 지금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5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해보죠.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국토기획법상의 토지거래가 받았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지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거래당선 일방이 해외에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체류한 경우 상대방의 사유서 계속 사문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OX? 네, 틀립니다. 자, 단독 신고는 어떤 경우에만 단독 신고? 어떤 경우에만 신고를 거부할 때만, 그 외의 사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중요증 등 신고리 신분증명서 4번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할 때요, 신분증명서 4번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제출서리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여주면 됩니다. 신분증 보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번 거래당선은 개업공개서라금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나 거짓 신고 공개서는 안 된다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500만 원. 자, 그럼 5번 왜 틀렸어요?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되죠? 500만 원. 권리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죠. 취득세 100분의 5가 아니라 취득세 100분의 5가 뭐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자, 그럼 5번 일반 중개계약서 및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3번이 틀린 거예요. 3번이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 및 전속중개계약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는 거 불가능하다.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설명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에 신고 또는 허가 신청을 하는 대리는 중로증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시장구석에 제출해야 한다. 자, 외국인 토지법에서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 대리 신고할 때 신분증명서 어떻게 내보여야 된다. 자, 신분증명서 4번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보여야 한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신분증명서 4번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외국인 거. 해당 외국인 거는 당연히 위임장에다가 외국인의 신분증명서 4번이 첨부돼요. 자, 이거는 이제 그 1번 같은 경우는 대리인 거니까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 첨부가 곤란한 때, 자, 그 4번이나 이런 것들을 송부하라 그랬죠? 우편이나 모사전송으로 보내주라 그랬습니다. 며칠이라 그랬죠? 네, 이거는 14일. 자, 그 다음에 3번은 일단 맞는 내용. 그래서 외국인 토지 신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신고나 이런 것들은 위임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번. 허가를 받지 않냐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 체결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허가받지 않고, 허가죠? 2년, 2천만 원이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외국인이 계약에 의해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냐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돼요? 계약에 의해서 300만 원 이하의, 거기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예, 벌금이 아니고 뭐다? 과태료였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외국인 토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경매로 토지 취득합니다. 경매로. 예. 자, 취득일로부터 6월이죠? 취득일은 언제? 대금 완납일이고, 그 다음에 또 60일이 아니라 6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럼 변경된 날부터 6개월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토지를 계약에 의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돼요? 60일. 예. 계약이니까 계약체로부터 60일. 그 다음에 4번에 외국인 등이 생태경관 보전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건 뭐예요? 허가죠. 허가는 뭐다? 사전 허가. 계약 체결 전에 허가 받아주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5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5번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등기부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일단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죠. 확인설명서 1 작성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대상물건 표시라는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하여 기재한다. 자, 물건 표시는 있죠? 물건 표시는 어떻게 돼요?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경비실 관리주체, 관리비 등을 기재한다. 관리비가 없죠. 자, 경비실하고 관리주체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토지용기의 관세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시군조례죠. 시군조례. 시군조례. 시도 조례 틀립니다. 시군조례예요. 자, 그 다음에 환경조건 내는 일조량 소음 진동을 기재한다. 진동 있습니다. 일조 소음 그 확인선 서식에 보면 일조 소음이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고 옆으로 해서 진동이 있어요. 자, 일조 소음 진동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맞고요. 5번에 내부 설물 상태란에는 벽면 및 도배 상태를 기재한다. 내외부 시설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쭉 나오죠? 그런데 벽면 도배란은요, 벽면 도배란이 별도로 있죠? 벽면 도배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내부 시설에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9번에 공개사법령상 규정된 중개대설 확인 설명서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요거는 예전에 한번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자, 1, 2, 3, 4까지는 다 있어요. 자, 대상물건 표시란이 있고요. 자, 권리관계 있고요. 거래증금액 등 다 있습니다. 1, 2, 3, 4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실비, 보수도 다 당연히 계산돼줘야죠. 중개하니까. 입지조건은 1, 2, 3에만 있습니다. 입지조건 날 있죠? 입지조건 날은 1, 2, 3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자 10번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입지조건 난에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을 기재한다. 맞는 내용? 예, 맞죠? 도대주까지죠. 자, 교육 판매는 일단 주거용을 맺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환경조건에는 일조소음 진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뭐였어요? 자, 환경조건란에 어떻게 돼요? 란 자체가 아예 없죠? 환경조건란 자체가 없습니다. 자, 건폐율 용적률 사항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기재한다. 이건 시군조례. 앞에 있는 거 똑같죠? 자, 4번 읽어보시고 틀린 거 잡아보세요. 자, 건물이 있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비주거용 건물이 있죠? 그럼 건물이 있으니까 법정지상 있을 수 있죠? 유치권 건물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죠. 자, 토지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지상의 점유권 행사 여부. 보입니까? 자, 그거는 어디에만 있는 거? 토지용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양쪽에서는 점유권 관련된 부분 없겠죠? 그래서 점유권 행사 여부, 요거는 어디에 맞는 거? 네, 토지에 맞는 거. 자, 그래서 그거만 빠지면 정원수 조각물까지 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다 똑같은 부분이 있죠? 자, 5번은, 자, 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경비실 관리주체 관리비 기재한다. 관리비가 빠진다 그랬죠? 네, 문제가 등록됐고요. 자, 봅시다. 오늘은 이제 이거 한번 풀어봤고요.
자, 지금 봅시다. 384페이지 오늘 할 차례입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민사특별법 쪽 빼놓고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이니까 쭉 제목 정도만 일단 체크하면서 넘어가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죠. 거기 보니까 384페이지에 그 중개 활동하는 부분. 자, 오늘 여기 할 차례죠? 자,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나마 시험 문제 조금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셀링 포인트예요. 자, 거기 봅니까? 자, 특징 분석, 소위 말하는 셀링 포인트죠. 셀링 포인트는 어떻게 된다? 셀링 포인트는 의미가 뭐예요? 셀링 포인트란 셀링 포인트. 의미는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이다. 자, 그래서 구매자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을 뭐라 한다? 셀링 포인트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럼 이런 만족을 주는 특징이란 결국 뭐예요? 그 물건에 대한 장점을 얘기한다. 그래서 장점을 선정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장점을 선정한 이유는 장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빨리 거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이런 셀링 포인트는 세 가지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나눠지죠. 일단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자, 그럼 여러분들 385페이지 보니까 기술적 측면 뭐가 있겠어요? 시설, 설비, 뭐 동선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술적 측면이고요. 자, 경제적 측면의 장점이 뭐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가격, 임대 적정성, 가격이 싸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아마 1월 달에 할 때, 1, 2월 달에 할 때 아마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 셀링 포인트로는 주로 뭐가 있더라? 그 금매물 있죠. 금매물이 하나의 그 뭡니까?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로서 볼 수 있죠.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뭐가 있다? 투자 가치라는 거 있었죠? 투자 가치 같은 것도 경제적 측면이고요. 자, 이제 법률적 측면 있죠. 자, 법률적 측면으로서는 뭐가 있어요? 소유권의 진정성. 자, 소유권이 뭐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같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자, 공법상 제한이 있어야지만 없어야지만 없어야지만 셀링 포인트가 되는 이런 부분이죠. 공법상 제한이 없을 때만. 자, 그러면 또 그 뒤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셀링 포인트 정도는 요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385페이지 잠깐 보세요. 거기에 셀링 포인트의 기준하는 부분 나와요. 기준 부분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가변적 성질을 지닌 것으로 항구적이는 못하나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셀링 포인트는 어떻게 된다? 일단은 대상물마다 좀 틀리게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의뢰인마다도 틀리게 나타나요. 그래서 대상물마다 각각 다르다. 왜? 일단 셀링 포인트, 부동산은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개별성, 그 옆에 이제 개별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각각 좀 틀리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또 의뢰인마다도 틀리다. 왜 의뢰인마다 틀리다? 이거 절대적이지 못하고 상대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들은 일단 어떤 사람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소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부분에서 잠깐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셀링 포인트의 특징으로서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3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AI 대화, 이거 부동산 학교에서 한번 배우지 않았나요? 아이다 원리. 자, 이거는 마케팅 이론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이론에서 나온 부분으로서 이 부동산 쪽으로다가 이제 도입돼서 나오는데요. 자, 개업공개사가 물건을 접수했습니다. 접수한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단계. 그래서 거래가 성사되는 단계까지를 4단계로다가 구분한 거죠. 자, 거기에 주목 단계, 어텐션이라고 그러죠. 자, 이거는 주로 뭐 하는 단계다? 거기 보니까 뭐 유인하는 단계다 그랬죠? 주로 광고를 하는 단계예요. 광고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이 들어오면 주로 광고를 하죠. 어디다가 많이 광고해요? 정보제도 광고, 교차로도 광고하나요? 교차로도 광고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보다 더 돈 안 들이 광고하는 방법이 있죠. 블로그에도 광고하는구나. 맞아. 거기도 광고하고요. 사무실 앞에 유리창에 붙여놓죠. 자, 그걸 뭐라 그러냐? 점두 광고라 그래요. 점포 앞에 광고한다 그래서 점두 광고, 주로 점두 광고를 통해서 많이 하죠. 요즘들은 뭐 교차로를 통해서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또 블로그를 통해서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광고를 한다. 이 광고를 한 단계가 사이 뭐냐면 유인한 단계로서 이제 주목 단계고요. 흥미 단계는요. 자, 이제 광고를 보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유리창에 붙어 있는 걸 보고, 의뢰인이 문 열고 들어옵니다.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가 뭐다? 흥미 단계예요.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자, 그럼 의뢰인은 어떻게 돼요? 그 물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죠. 자, 질문하고,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는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단계가 바로 흥미 단계고, 자, 욕망 단계는요. 자, 설명 설득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설명 설득하다 보니까 이거 한번 사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때가 뭐가 된다? 욕망 단계다. 자, 그래서 이 욕망 단계는 뭐다? 구매 욕구가 발생되는 단계예요. 자, 구매 욕구가 발생되는 단계. 자, 그래서 요때 어떻게 된다? 구매 욕구가 발생된다. 요때 계약 체결을 시도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캐치를 해줘야 돼요. 구매 욕구가 발생하는 단계를 잘 캐치를 해주지만 거래 성사를 잘하고 못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 사람 마음이 살까라고 했다가도 나중에 보면 살 또 바뀌어요. 바뀌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때를 갖다가 캐치를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욕망 단계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행동 단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뭐 하는 단계? 계약이 체결 단계죠. 그래서 4단계, 여러분들 개론에서 뭐 배우셨으니까 간단하게만 구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로징 한 부분 보세요. 389페이지에 클로징. 자, 클로징이란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클로징이에요. 그래서 자, 보통 이제 클로징을 해석상으로 보면 좁은 의미에서는 계약서에 서명날인 시키는 행위. 소위 말하는 중개 완성입니다. 개업공개 입장에서는. 자, 옆에다 중개 완성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시키는 행위를 클로징이라고 그러고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클로징은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행위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클로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클로징 부분 한번 개념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그 뒤로 넘어가면 클로징 방법이 나옵니다. 요게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옆 페이지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마 16회인가? 이게 기출문제일 겁니다. 자, 최근 연도는 거의 잘 안 나오니까 그냥 한번 쭉 짚고 한번 넘어가시면 돼요. 자, 계약 체결 방법. 점진적 확인법이란 고객이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것부터 질문해 나가면서 그 대화를 끌어들이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의뢰인이 들어오면 물건에서 물어보죠. 그럼 이제 몇 평짜리를 원하냐? 이렇게 물건에 직접적으로다가 뭡니까? 설명하지 말고 몇 평짜리냐? 어떤 지역을 원하냐? 그런 거부터 하나씩 질문해 나가는 것을 점진적 확인법이라고 하고, 계약전제법이란, 자, 요거는 DA 원리 중에서 어디에서 활용하냐면 D단계에서 활용합니다. 자, 아이다 원리에서 D단계가 뭐였죠? D단계가 뭐였어요? 네, 욕망 단계죠? 자, 욕망 단계에서, 자, 사볼까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계약서에 드밀고, 자, 이제 합시다라고 하면, 얼떨결에 어떻게 된다? 계약이 체결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계약전제법이고, 자, 부분선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해결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합의되지 않는 부분을 뒤로 돌리고, 합의가 되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합의를 시켜나가는 것이 바로 부분선결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중도금 지불 날짜나 잔금 지불 날짜, 특히만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중도금 금액, 잔금 금액이라든가 지불 날짜 이런 것들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뒤로 돌리고 합의가 되는 부분부터 이제 합의시켜 나가는 것을 부분선결법. 이걸 뭐라고도 표현하면 세부선결법이라고도 합니다.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부분선결법을 뭐라고도 표현한다? 세부선결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장단비교법이 있어요. 장단비교법은 자, 거래 대상,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장점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비교되는 것은 단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의 소위 말하는 판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포 같은 데 가서 가전제품을 사거나 그럴 때도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래 성사 목적은 장점을, 비교되는 것은 단점을 설명하면서 장점을 이렇게 눈에 돌아가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과강조법은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교재 보니까 장래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구체해서 설명함으로써 이렇게 했는데요. 결과강조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상가 같은 데서 많이 듣는 소리.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들 다 돈 벌고 나갔다 뭐 이런 거죠. 많이 듣던 소리죠. 자, 그런 것들이 아마 결과강조법이고, 그 다음에 만족강조법은 장래 투자가치. 1년 뒤에는 얼마 정도 오를 거다라고 하는 투자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만족강조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하는 부분 들어갑니다. 자, 계약 체결 앞에 보니까 거래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자, 395페이지에 보니까 당사자 확인하는 부분 나와요. 자, 당사자 확인, 거기 보니까 권리의 진정성 확인 이렇게 있죠? 자, 진정한 권리자 확인하는 거. 자,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는가 모르겠네요. 이 파트는, 진정한 권리자를 뭐 갖고 확인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진정한 권리자 확인은, 진정한, 권리자, 뭐, 진정한 소유자. 이거는 뭐 갖고 확인한다? 이거는 일단 등기부와, 그 다음에 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서 확인한다. 자,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서 확인하는데, 이거 가지고 당연히 부족하죠. 자, 개업공개사가 이것만 확인했다, 요것만 확인했다고 해서, 자, 개업공개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일단 이게 부족하다면 등기필증 소유 여부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부족하다면 국세나 아니면 또 지방세, 국세나 지방세 납부 여부를 일단 확인한다. 자, 그래서 이런 이까지를 확인해야지만 진정한 소유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정한 권리자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자 확인 보죠. 자, 제한 능력 확인하는 거. 자, 누가 있었어요?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피성년 후견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뭐 갖고 확인?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 갖고 확인하고, 그게 없다면 가족관계 등록번호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자,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은 뭘 갖고 확인한다? 이거는 후견 등기부가 있다 그랬죠? 자, 후견 등기부가 있습니다. 이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한다. 그래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구분을, 여기에는 소위 말하는 뭐예요? 능력이 제한된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러면 이때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요,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얘는 후견인이죠. 얘 동의가 있다면 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되죠. 민법에서 한번 배웠던 부분일 겁니다.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어떻게 돼요? 자, 후견인, 즉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다더라도 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그럼 계약할 때 누구와 체결한다? 법정대리인, 즉 여기에 후견인, 성년 후견이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일단 구분하고 넘어가지고요. 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누구예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부모 둘 다죠?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만 일단 정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니까 부부간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네요. 자, 부부간의 재산은 일단 매매에 있어서 위임 여부 확인한다. 매매, 부부간의 재산의 매매, 위임 여부 확인해야죠. 자, 그럼 부부간의 재산에 있어서 임대차는요? 임대차, 이거 위임 여부 확인한다, 안 한다? 이것도 해야지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다. 그래서 부부간의 재산에 있어서 매매나 임대차 모두 위임 여부를 당연히 확인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뒤에 이제 공동소유, 이건 뭐 민법에서 여러분들 배웠죠. 자, 공유, 그 다음에 합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총유 이렇게 나오죠. 자, 공유는 공유, 지분이 있고요. 그냥 공유 물 있죠. 합유는 합유, 지분 있고 합유 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유는요, 총유 물 있죠. 자, 이때 공유 지분은요, 단독 처분 가능하죠? 자, 이거는 공유 지분은 단독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개업 공인 중에서 입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전원 동의가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지분은요, 단독 처분을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고, 자, 그리고 공유물과 공유 지분, 그 다음에 또, 합유 지분, 합유물, 요 세 가지는 뭐다?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전원 동의가 필요하니까 전원 동의 여부를 확인을 어떻게 해줘야지만 된다. 자, 그 다음에 총유물은요, 어떻게 돼요? 총유물은 일단 사원청의 결의라든가, 총유가 뭐 있어? 총유재산. 교회, 그 다음에 종중,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총유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단 뭡니까? 사원 총회 결의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분 권한과 관련된 부분을 이 정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대부 교재 보니까 398페이지에 보니까 법인의 경우 나오는데요. 자, 법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법인격 유무, 대표적 처분 권한 유무, 이런 것들 뭘 가지고 확인한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있죠? 그거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399페이지 보니까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나옵니다. 자,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자, 인물, 개거. 이건, 어디서 본 거예요? 여러분들 중개사법 본 거죠? 자, 개거, 그 다음에 인권, 조설약, 이렇게 되죠? 자, 인 뭐죠? 자, 이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놓어야 돼요.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부터 지급하는 사항,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게 조건이 기한, 설명서 교부일자, 약정료. 자, 다시 한번. 뭐죠?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 금액 있죠?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전 지급하는 사항,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건 조건이 기한, 설명서 교부일자, 약정료 있습니다. 자, 그럼 인적사항 뭘 갖고 기재합니까? 기재할 때. 인적사항. 자, 이거는 주민등록증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등기사항 증명서 있겠죠?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주민등록증하고 같이 해서 하면 되겠고요. 자, 물건의 표시는요? 소재지 이런 것들이죠? 자, 물건의 소재지 이런 것들 뭐 갖고? 대장 갖고 하기로 하면 되죠? 요거는 대장 갖고 하기는다. 자, 계약일 기재하고, 자, 거래금액. 자, 여러분들 거래금액은요? 거래금액은 보통 이제 지급 방법 있죠. 거래금액과 관련된 지급 방법은 뭐가 있었어요? 계약금 있고요.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잔금이 있었죠. 근데 반드시 이렇게 지급하라는 건 아니죠. 당사자 약정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약금은 보통 몇 프로? 뭐 이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는 당사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자, 매수인 같은 경우는 포기하고, 매도인 같은 경우는 배액 상환하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계약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특별한 약정에서 뭘로 추정한다고 그러죠? 위약금으로 추정하는, 해약금으로 그러죠? 해약금으로 추정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중도금이 지불되죠. 중도금이 지불되면, 자, 이제 이때부터가 문제죠. 중도금이 지불되는 순간에, 자, 어떻게 됩니다? 계약의 이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행이 착수된 거죠. 자, 중도금이 지불되는 순간부터 계약의 이행이 착수됐다. 자, 그러면 계약의 이행이 착수됐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일단 계약이 이미 어떻게 된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당사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때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뭐가 되죠? 이중매매가 되죠. 이중매매의 법적 효력은 유효하죠? 다만 이제 적극가담하는 거 빼놓고는. 그리고 이중매매 당사자는, 이중매매 매도인은 어떻게 돼요? 형법상 죄가 성립되죠? 무슨 죄? 자, 민법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아마 배임죄라는 것이 성립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도금 지불됐을 때 나오는 부분은 이중매매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잔금 지불 시점에, 보죠? 잔금 지불 시점에서는 잔금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어떻게 돼요? 동시행 관계에 있도록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잔금, 이제 실무상에서는 동시행 관계가 뭐예요?
잔금 지불과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완벽히 갖춰서 건네준다면 이게 동시행관계가 되죠. 자, 잔금 지불 시점에서 개업공개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때는 뭐를 확인하라? 등기부를 확인해줘야죠. 자, 잔금 지불 바로 전에 개업공개서는 등기부를 확인해서 권리관계 설정 여부를 확인하라.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조는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자, 인도일시. 언제 인도할 것인가? 자, 입주일 같은 거 있죠? 입주일 같은 거. 뭐, 이 인도일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설명은 실무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뭡니까? 강의하는 데서는 많이들 뭐 중요한 거 아니지만 실무상 계약처 이럴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입주일 같은 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자, 근데 권리전 내용, 권리를 이전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인수할 것인가 이런 것들. 자, 조건이나 기한, 조건에 기한 기재하고 설명서 교부일자 있죠. 뭐 간단하게 기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약정 내용. 그 밖에 약정 내용 있죠. 그 밖에 약정 내용. 소위 말하는 뭐다?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사항 같은 경우는요. 최대한 이런 특약사항을 활용해서 기재를 해놓는 것이 일단 바람직하고요. 특히 이제 시험 문제 특약사항으로서 많이 나왔던 것이 담보 책임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매매 비용이 있었어요. 매매 비용 이런 것들이 이런데 민법에서 다 배웠던 부분일 겁니다. 자, 담보 책임은 어떻게 돼요?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중개실무에서 문제 2개 나온 겁니다. 2번 나왔어요. 계약서에 담보 책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담보 책임 진다 안 진다? 자, 금방 제가 뭐라 했어요?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계약서의 담보 책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하자가 있거나 그럴 때 내가 책임진다라고 우리 특별한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명시 안 해놨다. 담보 책임 진다 안 진다? 예, 진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담보 책임 진다. 이거는 실제로 시험 문제 2번이나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매매비용. 매매비용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소요되는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뭐라 한다? 매매비용이라 한다. 자, 그럼 일단 매매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가 부담하죠?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쌍방이 뭐한다? 균분한다 그랬죠. 자, 매매비용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 측량비용이라든가 여러분들 또 감정평가 같은 거 할 때 감정평가 비용 이런 것들이 매매비용에 해당돼요. 공증하죠. 여러분들 거래할 때 공증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공증비용도 여기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중개보수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매매비용이. 근데 중개보수는 쌍방이 균분하는 게 아니죠. 특별히 자, 일반적인 매매비용은 쌍방이 균분하는 건데 중개보수만큼은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그 외에도 매매비용은 양쪽에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거 매매비용 해당 안 되죠? 등기비용, 매매비용 해당 안 되죠. 자, 그래서 매매비용 이런 것들이 일단 약정 내용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대략적인 부분을 봤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409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개별적 중개실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때는 그래도 상당히 자주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좀 알고 넘어가시다. 그거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 다음에 보존 등기 의무 있죠? 자, 일단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존 등기 의무가 있어요. 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자, 이전 등기 의무는 일단 쌍무계약과 그 다음에 뭘로 나눠진다? 편무계약으로 나눠지는데요. 쌍무계약은 반드시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쌍무계약은 언제부터? 반대급부의 이행이 어떻게 돼요? 완료된 날로부터 며칠이었죠? 네, 60일. 자, 그래서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뭐하라?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전 등기를 하라. 자,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 언제예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언제? 잔금 지불이죠. 자, 그 다음에 편무계약은요. 일방만이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증여.
자, 이거는 계약 효력이, 자,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돼요?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이전 등기 의무에 대한 부분, 요 등기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가 좀 복잡하니까 그냥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만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면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의무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일단은 등기가 가능함에도 제3자에게 만약에 미등기 상태로 미등기로 양도했다면 이때는 언제부터 계약 체결 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고요. 자,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때 제3자에게 미등기로 양도했다면 이때는 언제부터 가능하게 된 날? 가능하게 된 날부터 시작해서 며칠? 60일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보존 등기 의무가 있는데, 자, 이거는 보죠. 내가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금 지었습니다. 그럼 이 진 상태에서는, 자, A가 지금 건물 진 상태예요. 보존 등기 의무 있다 없다? 건물을 지금 A가 지어놨죠? 자, 건축 신축했습니다. 자, A는 보존 등기 의무 없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는 보존 등기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 분명히 보존 등기 의무가 있죠? 그럼 이거 언제 써먹는 거냐? 자, 자기가 그냥 이거를 져가지고 활용할 때는 일단 법적으로 등기 의무가 일단 없어요. 근데 이거를 미등기 상태에서 누구한테? B한테 팔 때 보존 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누구에게 보존 등기 의무가 부여된다? A, B? A. 자기가 졌으니까 자기 명의로 뭐 해줘야 돼요?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놓고 이쪽으로 팔죠? 파니까 무슨 등기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미등기 상태에서 팔았다면 체결일로부터 60일. 아직까지 보존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보존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3자에 팔았다면 가능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제표에서 그나마 조금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던 부분이 이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410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전매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 있죠? 자,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내용도 복잡하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강의를 안 하고 넘어갑니다. 옆에다가 이건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 금지라고 써놨어요. 미등기 전매 금지. 410페이지 괄호 2번입니다. 410페이지 괄호 2번에 전매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 요거를 중간 생략 등기 금지. 자, 바로 요 규정이 뭐를 금지하는 거냐면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이에요. 자,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 규정이라고 그랬나요? 단속 규정이라고 그랬나요? 단속 규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 효력은 있죠. 중간 생략 등기 효력은 있는데 다만 어떻게 했나요? 일단 법으로서 금지되고 처벌받죠. 자, 형벌 어떻게 됐죠? 탈세 목적이거나 전매책을 얻을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하다 적발됐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그렇죠. 1억 적어놓으세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이거 제가 어디서 했어요? 금쟁이, 중개사법 금쟁이에서 한번 언급했던 거죠. 자, 그래서 자, 탈세 목적이거나 전매책을 얻을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어놓으세요. 옆에다가 적어놓을 때 있죠? 자, 등기 원인 허위 기재 금지. 등기 원인 허위 기재 금지. 그리고 3-1 써놓으세요. 3-1 하면 좀 모르겠다. 3년 1억. 3년 1억.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등기 원인 허위 기재 썼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등기 원인 허위 기재는요. 요거는 뭐예요? 등기 원인 허위 기재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원인을 기재하죠? 자, 매매, 뭐 교환, 임차권 등기지만 매매 교환이나 이런 거 있죠? 증여 이런 거 하죠. 근데 매매를 뭘로? 증여를 했다든가 증여를 매매를 했다든가 이렇게 만약에 하면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합니다. 자, 등기 원인 허위 기재하면
형벌 어떻게 된다? 3년 1억. 이거 16회 때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지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 3년 1억이 뭐가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 금지 요구하고 등기원 허위기재 두 개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알아는 두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이거 문장 되게 길어요. 이거 알 필요 없고 중간 생략 등기 개념은 뭔지 아시죠? 그 개념하고 형벌 위반했을 때 형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민제도 나와요. 자,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보면 계약서에 대한 거민제도가 나오는데, 자, 계약서 거민제도,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뭐 한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거민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부동산 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금을 갖다가 확보할 목적이 이 거민제도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거민받아야 되는 계약 나오는데요. 그 뒤에 핵심 정리를 보세요. 그럼 거민은 어떤 경우에 거민받느냐? 자, 그 핵심 정리 보니까 거민 대상과 거민 대상이 아닌 거 박스로 나와 있죠? 이거는 좀 기억해 놓으세요. 가끔 그나마 거민제도 나올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매매, 교환, 증여인데 매매는 일단 지우세요. 뭐 밑에도 있지만 매매는 1차적으로 일단 지우시기 바랍니다. 자, 교환, 증여 일단 거민 대상에 왜 매매는 지우라 그러냐면 매매는 뭐 해주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랬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 매매는 지워주시고 교환, 증여, 판결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명의수탁 해지 약정 그리고 공유물 분할 계약 자 그 다음에 상가 분양권 전매 있죠. 자 주택 분양권 전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에요. 그래서 거민 대상이 아닌데 상가 분양권 전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그 거민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거민 대상이 아닌 거 보죠. 상속, 경매 이런 거 거민 대상 아니고 당사자 일방이 뭐일 때 국가나 지자체 거민 대상이 아니죠. 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밑줄에 한번 쳐보시죠. 요거는 좀 알아두고 넘어가야 돼요.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요거는 거민 대상 아니죠. 거기 거민 대상 아닌 것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니죠. 자, 저번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 배우셨죠?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도 아니고 뭐 대상도 아니다. 거민 대상도 아니다. 자,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부동산 거래 신고 한 경우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거민 대상 아니에요. 근데 가등기에 대한 뭐다? 본등기는 거민 대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구분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민 신청하는데 거민 신청할 때 어디다 거민 신청한다? 시, 군, 구에다가 거민 신청하면 이때 시군구에서는 읍면동장에게요. 읍면동장에게 뭐 할 수 있다? 위임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어디로? 읍면동장으로 위임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읍면동장으로 위임시켜주게 되면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항을 등기소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위임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읍면동장에게 위임시켜줄 수 있다. 자, 그럼 이때 거민은요. 자, 계약서 원본 일부와 그 다음에 또 사본 몇 부? 자, 거민 신청할 때 계약서 원본 일부, 그 다음에 사본 몇 부예요? 2부죠? 사본 2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원본에는 뭐 한다? 거민을 찍어주게 되고요. 자, 찍어서 이제 돌려주게 됩니다. 이거 갖고 나중에 등기 신청하죠? 거민 받은 거 갖고. 그런데 이때 거민 부분에서 거민할 때요. 형식적 심사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식적 심사한다. 자, 형식적 심사란 뭐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됐는지 여부만을 확인해요. 자, 가격 제대로 가격이 그 가격대로 거래되는지
실제 거래가격 심사하는 거 아닙니다. 가격 심사하는 게 아니고 뭐만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했는지. 여러분들 교재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저쪽에 그 413페이지 있죠? 거기에 박스로 된 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약간 상단 부분에 박스로 되는 거 있습니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을 대금 지급일정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자, 밑줄이 하나 쳐놓으세요. 하나, 개업공개사 했을 때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사항 있죠? 그것만이라도 일단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개업공개사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나 기한 있을 때 조건이나 기한. 이런 것들이 일단 기재사항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이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까지 심사하는 건 아니다. 가격까지 심사하는 게 아니고 뭐만 기재사항만 심사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형식적 심사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원본 도장에서 찍어 돌려주고 4번 두부를 접수받습니다. 두부를 접수받으면 한 분은 시군구에서 보관하고 한 분은 어디로 보낸다? 세무서로 보내는 거예요. 뭘로 활용? 과세 자료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소재지가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B, 그 다음에 C 이렇게 했는데요. 자, A 지역에 있는 요 부동산과 B 지역에 있는 요 부동산, C 지역에 있는 요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증여한다. 그러면 증여한다면 세 가지를 증여한다면 한꺼번에 그 증여계약서는 하나로 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군데 것을 다 증여를 한다. 그러면 부동산 소재에 세 군데 걸쳤습니다. 이때는요. 자, 계약서 원본 한 부에 사본을 몇 부를 갖고 가냐면 하나, 둘, 셋에다가 자, 지역이 세 개 지역. 그 부동산 지역 숫자에다가 한 통을 더한 숫자를 갖고 옵니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 숫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부동산 소재지 숫자에 어떻게 돼요? 한 통을 더한 숫자를 갖고 온다. 그럼 몇 부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건요? 네 부 갖고 오는 거죠? 자, 그러면 거미는 걸 어디서 받느냐? 아무 곳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세 군데 가서 다 받는 게 아니라 자, A 지역에 가서 받는다. 자, 그럼 A 지역에서만 일단 받는다고 치면 자, 여기서 보면요. 일단 거미시청하러 갑니다. 자, 세 개 중에서 한 군데서 아무 데서나 받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거미시청하러 가면 이제 원본에던 도장 찍어주고 사본을 어떻게 한다? 자, 여기 도장 찍어준 시군구에서 한 부 보관하고요. 그럼 이제 세 부 남죠? 세 부를 여기 세무서로 송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본을 써먹는 거. 자, 요거까지 하고. 자, 거미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당사자, 그 다음에 또 위임받은 자, 그리고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도 거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자, 조금 쉬었다가 415페이지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이라는 법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